오히려 그쪽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혈관인자도 막 모이게 되고 이 IGF 같은 성장인자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독소는 수은이나 알루미늄, 납 이런 중금속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연구소에 오셨던 분들의 이제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 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수은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의약품, 여러 합성 세제, 그리고 치과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엔 아말감이라는 충전재가 또 수은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네, 오늘은 완전 해독 연구소의 노은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다고 근황이 어떠신지? 아침과 습관을 이제 개정 증보하면서 책을 최근 또 트렌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또 약물, 뭐 유급이나 마운자로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 책이 출간될 때 올해 2월에 딱 출간이 됐는데 1월에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식이 영양 지침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정제 당 대신에 리얼 푸드, 진짜 음식을 먹어라. 리얼 푸드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뭐 거의 한 8년 전부터 계속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던 터라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또 책에 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제가 2018년, 19년 이때쯤에 과일 산업대전이라 그래서 농림축산부하고 한국가수연합회에서 주최했던 행사였는데 우리 과일 알리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과일 식사의 어떤 중요성들을 또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이쪽과도 또 연락이 돼서 뭐 대화도 나누고 책도 보내드리고 또 어떤 좀 프로젝트 제안도 좀 하게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나온 뒤에 학교 급식 초등학교 과일을 간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과일을 간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고 또 후식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한 과일 식사를 제안을 했던 편이라서 이것이 정말 아침 식사가 되고 때로는 가공식품에 좀 조리된 음식에 많이 깃들여져 있는 우리 많은 직장인들에게 뭐 간단한 저녁 식사가 또 되기도 한다라면 이게 식사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 또 굉장히 큰 건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한 끼를 과일로 대신하자. 네, 여기에는 이제 채소도 빠지는 건가요? 네. 저는 어떤 채소라는 개념은 되게 뭔가 이게 샐러드를 먼저 연상시키면서 이게 씻고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채소는 식이섬유나 수분, 또 파이토케미컬은 풍부한데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당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식사로서는 조금 약한 개념이죠. 근데 한 끼 식사를 하기에 당 에너지원도 충분히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수분도 있고 어느 정도 채소에 비해서는 포만감을 주면서 양을 늘리면 뭐 배부르게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영양은 뭐 밥 이상으로 굉장히 풍부하죠. 삼시세끼가 아닌 하루 한 끼 정도의 과일 식사를 하면 채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침 한 끼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500g의 과일을 먹어라. 바꾸면은 어떤 변화들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편이에요. 일단 아침에 화장실 가기는 바로 쉬워진다라는 경험들은 대부분 다 하시고요. 뭐 변비, 만성 변비도 많이 좋아지시고 뭐 일 주일, 2 주일 정도만 하셔도 평상시 느끼는 아토피, 뭐 비염 이런 면역 알레르기 질환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죠. 사람들은 '과일은 살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 체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너무 떨어진 분들에게 과일 식사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살찌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하지만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체중인 암 환자분들에게는 과일 식사를 메인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일은 수분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식사로 드시면 대부분 다
살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과일이 살찐다는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또 드실 때의 오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만성 피로에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식사가 이렇게 피로감이 빨리 회복되는지 몰랐다."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간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서 해독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해도 아이들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 같은 것이 거의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이 진짜 정확한 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침에 과일을 먹는다. 저희는 이제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식전에 사과 하나를 이제 저랑 이제 부모님이 이제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먹는 이제 이건데 저희 어머님이 그 아침에 사과 그 한쪽이에요. 한쪽 뭐 6분의 1 정도 조각이라 해야 되나? 뭐 4분의 1 내지 6분의 1 조각의 그 크기? 먹는데 가장 큰 변화가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시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뭐 매번 가진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배변 활동이 그 시간대에 또 특히나 더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 아주 작은 그 사과 한 조각을 먹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일단은 배변 활동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 그 아침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음식 하나를 바꾸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또 걔도 이제 그렇게 먹게 되고 또 안 먹으니까 안 가는 게 또 바로 또 티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네.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참 음식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네. 네. 또 인제 여성분들은 피부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화장품에도 돈 많이 쓰고 항상 인제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이너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속이 깨끗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피부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식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피부가 맑아진다. 화장이 너무 잘 받는다. 화장품 바꿨냐."는 소리를 꼭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저는 이제 그 뭐 아침에 과일 먹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과일 먹을 때 최근에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 요즘에 보면은 그 과일들이 새로운 품종들이 되게 많아요. 딸기도 되게 큰 딸기도 나오고 포도나 특히 올 겨울에 그 귤 같은 종류들은 진짜 뭐 미국 귤 뭐 만다린이라고 해 가지고 뭐 그것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과거 우리가 먹어왔던 귤이나 뭐 포도나 딸기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품종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오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유전자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유전자 조작 뭐 식품 이런 거 연결돼서 좀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품종들이 대부분 또 달잖아요. 당도가 높잖아요, 기존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도 높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그 아침에 그 과일을 먹으라는 그 메시지 안에서 이런 신품종들의 과일들이 좀 어떤 변화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과수연합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도 사실 신품종 알리기에 대한 좀 내용도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쌀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쌀도 우리나라 쌀 찰지고 굉장히 맛있는 쌀인데 저기 뭐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쌀 품종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날리는 쌀을 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쌀 하나만 봐도 계속 품종 개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그 품종 개량한 쌀에 대해서 어떤 너무 민감한 그런 경계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찰지고 맛있고 소화가 잘 되면 또 요즘 뭐 항암에 관련된 성분들도 또 넣어서 더 좋은 품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GMO라든지 뭐 너무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아닌 새로운 품종에 대한 개발은 어느 분야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듯이 계속 저는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도를 또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과일은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스테비아를 직접 주입한 그런 그 토마토 같은 스테비아 물을 먹인 요런 거 아닌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새콤하고 더 달콤하게 전반적인 이 맛을 향상시킨 과일들은 그 당도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뭐 50%를 차지하는 그 과일들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5 에서 10%, 조금 많아야 15% 정도인데 이거를 인제 쌀밥과 현미든 뭐 통곡식이든 이런 곡식과 비교해 보면 훨씬 안전한 범위의 포도당, 과당, 자당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핸드폰도 계속 개발이 되고 모든 게 뭐 다 개발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노력을 하듯이 과일도 그 과일 자체에 당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을 같이 올리는 노력들을 저는 하고 계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여러 다양한
식품이나 과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맛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당을 주입한 경우 요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 가지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게 토마토에 이제 스테비아 물을 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당도를 높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토마토의 품종 자체가 바뀐 건 뭐 짭짜리 토마토도 있고 여러 토마토들이 있잖아요. 품종 자체가 달라진 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자랄 때 물을 주입해서 스테비아를 주입해서 스테비아 맛이 강화된 토마토의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 아침 과일 습관은 이제 병이 없으신 일반인 분들도 이제 뭐 해도 좋겠지만 암 환자에게도 권할 만한 식사법일까요? 암 환자분들은 사실 이름은 암 환자라는 그 하나의 이름이지만 건강 상태는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십니다. 연기부터 시작해서 사기까지 또 전이까지.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블루베리 정도의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그런 정도의 과일은 식전에 뭐 100g 정도씩 드시는 것은 크게 소화기관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일성 있게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그 소화기가 거의 점막이 손상되고 뭐 생을 아예 못 드시는 분 상태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기라 하더라도 소화기관이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소화 상태에 따라서 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 뭐 식전이나 또는 아침 식사에 어느 정도는 권해요. 100g, 뭐 200g, 때로는 500g. 하지만 그분의 소화 상태,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암의 뭔가 경과 정도, 병기의 정도보다는 이분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과일 식사를 권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암 환자인데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좀 자주 받아요. 뭐 이메일로도 받고 인스타로도 받고 봤는데 그분의 그 몸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단답형으로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몸 상태에 맞게 하시고 뭐 블루베리 같은 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과일들은 "드셔도 문제가 없다."라면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암이라는 것은 이제 염증에서 비롯된 이제 질병이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암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해 가지고 결국 종양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염증을 만드는 게 결국엔 독소라는 거잖아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과일 식사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일단 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사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뭐 화학적인 성분일 수도 있고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가 되기도 하죠. 또 미처 이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남아서 또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성분들이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대부분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죠. 비타민도 많고. 그런데 이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간의 해독력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독소 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해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중에 핵심 장기가 이제 간이죠. 정말 신장이죠. 간과 신장에서의 해독력에 좋은 음식 하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항상 과일을 꼽거든요. 간세포 재생에도 필요한 영양소를 과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장하면 이게 여가 필터링을 하는 장기잖아요. 근데 여가 물질들이 덩어리가 크다, 분자 입자들이 크다, 뭐 단백질처럼 그러면 이 신장이 빠르게 망가질 수가 있죠. 항상 그렇게 먹는다면. 근데 과일은 왜 신장을 해롭게 할 만한 분자 덩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 해독력을 올려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염증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직접적인 또 역할은 바로 면역 세포들을 튼튼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실제 이제 백혈구들이 암세포가 있을 때 과일 옆에 이 항산화 성분들이 백혈구들을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주고 보조를 해서 암을 제거하고 전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의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은 면역 세포들의 영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줄여주는 장기, 간과 신장을 더 강하게 하면서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독소가 있다면은 이제 과일 섭취를 통해서 이제 독소를 줄일 수 있는데, 일단은 독소가 생기는 것부터 방지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 몸에서 독소는 어떤 요인들로 이제 생기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소화대사 독소라고 해서 소화대사산물 독소입니다. 사실 이걸 독소로 이름 지은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고 제가 개념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고 이 음식으로부터 영양을 얻어야 살 수 있죠. 그리고 이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뽑아낸 그 나머지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굉장히 정교한 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100% 클린한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찌꺼기도 남아 있고 조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뭐 부산물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또 먹다 보니까 이 대사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 대사 과정 중에 뭐 당분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당독소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방도 뭐 먹을 때는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 써 있으나 막상 또 유통 과정에서 또 먹다 보면서 몸에서 트랜스 지방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또 너무 탄수화물, 너무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사실 비만과 지방 간의 많은 원인이 실제 지방을 먹어서라기보다 정제 탄수화물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먹기가 참 쉬워지는 환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분이 초과가 돼서 고혈당이 되죠. 이 혈액에서도 당분이 많으니까 고혈당이 돼서 또 우리 몸에서 이 당분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지방으로 또 바뀌니까 이제 고지혈증이 되기도 하고 식방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몸에 소화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남아돌 때 항상 이게 몸에서 독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이라는 성분, 암모니아, 요산, 요소, 뭐 인돌, 스카톨 이게 다 단백질의 대사산물인데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이 또 뼈에 쌓여서 통풍에도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기도 하고 뼈마디가 약간 불편하기도 한 증상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치매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또한 역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 몸에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죠. 또 소화 대사 과정 중에 또 굉장히 많이 산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죠. 이것도 소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그리고 대사 요것이 이제 말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심장이나 뇌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먹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대사 과정 중에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뭘 먹어도 이 소화 과정에서 독소는 생기는 건데, 우리 몸의 일단 기본적인 세포들이 이것을 해독을 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특정 음식들이 그냥 독소가 애초에 소화할 때 생기는 건가요? 특정 음식과 양 그리고 식사법, 식사 배합에 음식 배합에 따라서 독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자연의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졌죠. 자연의 음식을 적당히 잘 소화시키고 소화 불량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이 소화 과정 중에 생기는 어느 정도의 독소는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잘 또 대장을 통해서 잘 배설이 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활성산소도 생기지만 이 활성산소 해독하는 장치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의 음식에서 위배된 음식을 먹을 때 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포장된 여러 음식들을 먹으면 그 포장된 음식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 뭐 인공 성분들 뭐 유통 보존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독소의 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이라 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드실 때 이럴 때 또 요산 같은 이런 대사산물들이 또 많이 생기기가 쉬워지는 몸이 되죠. 또 음식의 배합 문제,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고 이렇게 탄단지는
완벽하게 한 번에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멀티 만능 소화효소가 없죠. 탄수화물은 따로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효소, 아밀라제, 뭐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제. 그래서 각각 다른 포인트, 각각 다른 소화효소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많이 먹으면 속에서 부글부글하기도 하고 가스가 차기도 하고 이런 소화의 불편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특정 음식의 문제, 가공식품 특히, 그리고 특정 다량의 영양소를 많이 먹었을 때 또 음식의 배합을 통해서 독소의 양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튀긴 거 안 좋다. 가공식품 안 좋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확 와닿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그 섞어 먹지 말라는 게, 이게 특히나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인터뷰를 초창기에 막 다른 분들 했을 때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섞어 먹어도 괜찮다." 뭐 "우리가 먹는 부대찌개 보면은 김치도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 다 그거 먹지 않느냐. 뭐 먹어도 이상 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섞어 먹는 거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그 소화 효소가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어쨌거나 한 종류의 뭔가 그 성분들이 내려와서 우리 몸을 소화시킬 때랑 이것들이 다 뒤섞여서 들어올 때랑은 이 소화의 과정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소화의 그 과정들이 훨씬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게 정말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소화력을 가진 분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뷔페식을 다녀왔을 때 어떠세요? 그때는 많이 먹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단일한 음식을 먹을 때와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을 때 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겠다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암 환자분들, 특히 소화기 상태가 매우 안 좋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단일 음식 중심의 식사가 암 환자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소화 효소를, 위산을 만드는 양도 다르고 뭐 췌장액의 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단일한 음식, 그리고 단순한 음식, 그리고 소화 효소가 이미 들어있는 아주 뭐 발효가 된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걸 드셨을 때와 일반 식사를 하셨을 때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화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아마 와닿는 분들은 충분히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이제 완전한 소화를 한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삼겹살이나 갈비 쌈 싸 먹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소화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이 식사법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식사의 경험을 다른 분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양고기 집에 가면 숙주가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꼭 숙주랑 같이 먹으면 배에서 가스가 차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책을 읽고 한번 고기만 먹어 본 적이 있대요. 근데 가스가 안 차고 속이 너무 편했다. 그래서 한 종류 음식만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기가 소화를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량의 고기와 소량의 채소는 이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면 소화시키는데 이게 고기의 소화 속도와 뭐 채소의 소화 속도가 워낙 또 다르다 보니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면 분명히 또 그 차이를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채소라는 것은 또 뭐 항산화 성분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고기만 먹으면 또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조합을 같이 하는 편이죠. 그래도 우리 몸의 소화 장기가 한 종류의 고기, 한 종류의 채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나친 다양한 고기의 양과 다양한 채소가 들어올 때 약간의 또 불편함을 또 느끼기도 할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카니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이제 자기가 뭐 김치랑 우리가 뭐 삼겹살 같이 구워 먹잖아요. 김치랑 이제 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가스가 찬다거나 속이 좀 불편했는데 고기만 먹으니까 진짜 너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뭐 또 다른 뭐 독소를 유발하는 원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독소는 수은이나 알루미늄, 납 이런 중금속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확실한 예로서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바다 생선을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거기에 인제 수은 오염이 대부분 바다한 생선은 있기 때문에 수은 중독이 될 수 있고 신경 독소로 작용해서 이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목표겠죠. 그래서 이 중금속 오염은 사실 우리 지구 현대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많이 이제 피할 수 없기는 해요. 제가 연구소 오셨던 분들의 인제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 검사 결과를 보면 거의 수은 중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중독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납 중독도 가끔 이제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의약품, 여러 합성 세제 그리고 치과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아말감이라는 이 충전재가 또 수은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에서 이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금속은 어느 정도 좀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몸은 다양한 미네랄들이 중금속을 또 빼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수은 중독이 좀 심한 분들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알루미늄 중독이 되신 분들은 또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서로 상쇄시켜주는 중금속과 이 미네랄의 짝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충분한 이 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중금속도 해독할 수 있는 우리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 영양이 더 중요하게 되고 영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충분한 미네랄을 또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중금속들로 인해서도 역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신경작용, 심지어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작용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세포를 직접적으로 또 손상을 시켜서 세포막이나 DNA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뭐 위장장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 중금속은 우리 몸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은이 많다거나 알루미늄이 많으신 분들은 셀레늄이나 아연을 섭취할 경우에 이 중금속을 배출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셀레늄이 충분한 음식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역시 아연이 충분한 음식을 드시라고 식사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소량은 어느 정도 누구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작용이라고 하죠. 배출시키는 작용을 위해서 그래서도 이 미네랄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은이 많으신 분이나 알루미늄이 체내에 많으신 분을 이제 상담하셨을 때 이 셀레늄이나 아연을 이제 처방을 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정말 그런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간에 식품이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달이나 뭐 두 달 꾸준히 먹었더니 정말 이게 배출이 돼서 농도가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됐나요? 최소 6 개월 이상은 반복적인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지속한다라면 네 수치가 줄어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은과 알루미늄의 오염원이 되었던 그런 식사라든지 생활 습관들을 또 같이 병행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죠.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먹는지 보니까 우리가 뭐 간단히 그냥 생수병 하나도 늘 플라스틱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거의 먹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수병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뭔가 코팅이 돼 있죠. 이런 테이크아웃 컵이라든지 뭐 비닐봉투, 뭐 과자 봉투 이런 데로부터 우리는 계속 플라스틱을 좀 계속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은 계속 이 세포를 통해서 세포에 흡수가 되고 뭐 혈관을 타고 장기에 축적되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뇌 기능에도 손상을 주고 또 뭐 임산부들의 또 부부들의 어떤 불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만성 질환에 또 다양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원인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심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인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플라스틱 하면은 이제 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새의 시체 그
플라스틱이 막 박혀 있는 사진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세 플라스틱 뭐 이게 어떤 뭐 발견이 있었던 건가요? 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연구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막 어떤 그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이 사람 몸에 이 장기에 막 그 플라스틱 박혀 있는 그 뇌에 또 쌓여 있는, 심지어 뭐 어린이들의 몸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인제 환경 문제를 계속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밝혀지다 보니까 그 인제 심각성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인제 환경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 관련 암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 구조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 홍 호르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품이나 화장품, 다양한 세제 요런 것들에서 많이 비롯되죠. 뭐 프탈레이트라든지 뭐 파라벤이라든지 또 비스페놀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뭐 5 가지 없다, 5무, 뭐 3무 해 가지고 우리 화장품에는 뭐 우리 세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뭐 유방암 환자라든지 전립선암 환자들이 또 많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환경 호르몬과 유사한 그 호르몬 관련 암에서 이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이제 호르몬의 문제들이 좀 많이 오고 있죠. 너무 지나치게 빨리 성적으로 성숙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더 조심해야 좋은 것은 바로 농약의 사용이죠. 과일하고 채소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과일과 채소를 씻을 때 좀 꼼꼼하게 좀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충 하기도 하는데, 그 과일 채소 전용 그 세제들을 사용하다 보면 좀 상당히 많은 이 찌꺼기들이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모든 과일, 모든 채소가 아니고 이제 일부 어떤 과일, 일부 채소를 만날 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채소도 재배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벌레를 많이 먹고 있는지.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농약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최대한 뭐 밀가루나 식초나 또 과일 채소 전용 세제를 통해서 농약도 좀 잘 제거해 주고 드시는 것이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유기농인데, 요즘은 완벽한 유기농을 찾기도 어렵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방법을 잘 사용해서 잘 씻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농약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뭐 세포막이나 DNA 변성을 또 초래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 장내 환경을 또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염증을 또 키우는 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농약도 잘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암 환자분 한 번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느 식당에 가 가지고 비건을 하는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샐러드를 먹고 딱 입에 넣는 순간 이 농약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제가 알기로 농약은 무색무취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느낌이 올 수 있는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뭐 워낙 그분이 이제 뭐 암 환자이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유기농하고 이제 그런 걸 신경 많이 쓰셨으니까 물론 비건을 지향하는 그 식당에 갔지만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색무취라서 이게 표면적으로 어쨌거나 모를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네. 그쵸.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농약을 뭐 유기용매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도 거의 다 제거가 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개인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를 먹어봤을 때 채소의 맛에서 굉장히 깊은 맛, 굉장히 뭔가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 근데 일반 그냥 막 나오는 채소들을 먹었을 때는 뭔가 이 채소의 맛이나 깊이가 덜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약간 물 탄 그런 뭔가를 먹었을 때의 느낌처럼. 그래서 평상시 좋은 채소를 드시다가 약간 대량 생산되는 그런 채소를 드셨을 때 그 차이점이 또 아니었을까라는 또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게 구별이 될 정도로 신경들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미각이 살아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체내 독소들이 만약에 뭐 해독되지 않고 계속 뭐 몸에 쌓여서 뭐 너무 이제 많아진다 했을 때 암 환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인이나 암 환자에게 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일단 염증 세포는
암세포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염증 부위에는 IGF-1 같은 그런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막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혈관 인자도 막 모이게 되고 이 IGF-1 같은 성장 인자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IGF-1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빠르게 더 성장시켜요. 근데 이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암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도 더 증식하는 환경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그 미세종양 환경들이 있죠. 이제 IGF-1이 많을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혈관 신생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염증이 더 커지는 식사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플라스틱, 중금속 이런 것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염증이 줄고 또 암세포도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소는 면역 세포를 굉장히 많이 지치게 하죠. 독소니까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 다양한 백혈구들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계속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빠르게 신호를 전달해야 되고 서로서로 막 모였다가 또 어디에 또 신호를 전달했다가 뭐 새로운 항체를 또 만들기도 했다가 아주 바쁘게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적으면 또 그냥 어느 정도 일상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냥 늘 상대하는 그런 곰팡이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도면 면역 세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상적으로 암세포도 잘 제거하고 정상적인 면역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일단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죠. 학생이 시험 공부 양이 너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들이 과로한 업무가 너무 지나치게 업무를 많이 주면 이제 과로하잖아요. 정말 지나치게 하다 보면 과로사까지도 위험한 수준에 가듯이 내 몸의 독소가 너무나 많아지면 이제 면역 세포들이 그 힘으로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또 오면 이제 암세포가 계속 제거되는 몸 상태였는데 독소도 많아지고 심리적 충격도 오게 되면 교감신경,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깨지면서 암세포가 확 커지는 이제 몸이 되는 거죠. 또 많은 이제 전이 재발의 원인이 또 이런 이제 스트레스, 지나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과 고통, 부담감 이 속에서 또 면역의 기능이 확 깨지면서 또 암이 확 커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한 번 암에 걸리면 이제 전이 재발을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 이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장 최적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소도 신경 쓰고 심적인 것도 신경 쓰면서 면역 세포를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몸의 환경을 계속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 독소를 만드는 걸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뇌가 불가피하게 생긴 독소들을 잘 해독하는 것도 중요해지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독소가 많을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독소가 없는 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 독소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독 습관, 해독 음식, 해독에 관련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강조하시잖아요. 예. 이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은 정말 암이라는 그 큰 병도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세포의 원리 또 인체 신진대사의 원리가 영향이 있어야 되고 몸에서 쌓여지는 독소들은 내보내야 되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포함해서 일반인 누구에게나 그리고 먹어야 영양이 있어야 살잖아요. 또 몸에 호흡도 안 하고 이산화탄소 쌓이면 문제 생기잖아요. 똑같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오늘 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소장님의 책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저는 제 호흡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또 그 태어나면서부터나 또 이제 아이들까지는 복식 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되게 일이 바쁘잖아요. 점점 복식호흡보다 이 흉식호흡, 이 흉식호흡마저도 정말 얕은 숨을 많이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몸 전체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암세포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한다, 뭐 저산소 호흡을 한다 이렇게 암세포의 상태를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통한 마음의 안정도 빠르게 오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한 가지만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아주 경제적이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좀 복식호흡을 하루에 뭐 5 분이라도 10 분이라도 좀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호흡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내가 뭐가 될 거 안 먹고 먹는 것만 좀 신경을 썼는데 호흡을 말씀하시니까 이 호흡이 또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연결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에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또 독소가 될 수 있고 독소는 덜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까지 산소를 보내야 되니까 산소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하신 마음의 독소를 이렇게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나 뭐 마음에 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또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이 실질적으로 호르몬도 바꿔버리고 교감신경도 항진시켜 버리니까 다시 또 혈관 수축되고 또 산소 공급 안 되고 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좀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호흡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다라는 본인의 어떤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는 하시거든요. 완벽할 순 없겠지만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도 저는 이 호흡법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저도 좀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제 계정에서 내신 아침 과일 습관에도 그 마인드 이팅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풀 이팅도 많은 독자님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뭐 식단 관리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마음의 압박을 받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 또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한 미국에서 연구 결과였어요. 마인드풀 이팅이라 그래서 그냥 식사할 때 그 음식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음미하고 또 향도 느끼고 식감도 느끼고 오감으로 다 느끼면서 충분히 그 음식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러다 보면 좀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겠죠.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음식이 주는 그 기쁨을 온전히 이제 느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식사를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되게 뭐 급하게 드시고 바쁘니까 식사 시간마저도 줄이고 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는 그런 식사의 느낌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끼 그냥 해결하는 때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인들 또 유럽에서는 또 블루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그 식사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죠. 아주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또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고 향도 느끼고 정말 마인드풀 이팅 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이 마인드풀 이팅만으로도 우리는 심적으로도 훨씬 더 독소의 영향을 스트레스 영향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뭐 엄청나게 노력해서 막 꼼꼼하게 완벽하게 건강식단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현재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좋은 몸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음식에 온전히 집중해서 먹었을 때 30-40%의 다이어트 효과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뭘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먹을 때 내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 상황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인제 생활습관의학에서는 음식만이
이 건강을 관리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좀 많이 인상적인 것은 이제 유대감이에요. 이제 연결감인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혼자서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심리적으로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안정감, 행복감 이런 게 크죠. 특히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 분류된 사람들을 보면 일단 만성질환이 없기로 유명한 곳이죠. 또 심지어 암 환자들이 들어가서 또 암이 사라지는 일들도 나타나는 신기한 동네입니다. 장수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장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걸 목표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음식이며 뭐 수면이며 뭐 운동이며 몸의 움직임 여러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많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그런 연결감,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정말 불편한 어떤 상사와 또는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과 식사하면 또 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잘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며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속도 너무 편한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 이것이 또 소화작용과 연관도 돼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건강 상태도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 원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이 암 환자가 지켜야 되는 일상의 그 생활 루틴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걷기 하고 뭐 호흡하고 이런 루틴들을 너무 강박적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심지어 식사 시간도 쪼개서 막 서서 드시면서 걷기를 뭐 6시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좀 보긴 했거든요. 그보다는 1-2 시간 즐겁게 정말 식사하시면서 저는 걷기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해독의 중요성을 저는 계속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 섭취, 뭐 비타민이다, 뭐 미네랄이다, 단백질이다, 뭐 지방이다 이런 영양 섭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몸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독소가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해독 습관을 꼭 가지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독소가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에 보이는 독소 또 보이지 않는 독소가 늘 있다 보니까 이 독소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해독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